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일기 이지스톤 시민평화학교가 마친 지 한 석 달 되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맘때 되면 밝았었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올여름 참 더웠었는데 벌써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로 저번들은 이 즈음에 다시 우리 시민평화학교 제2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9월 말까지 5번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첫 번 강좌는 경제입니다. 우리 진보경제학자인 정태인 선생을 모시고 한국 경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변해갈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4대강, 우리 소위 지난 시기 적폐의 가장 상징이죠.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또 극복에 싸웠던 박창근 교수 모시고 4대강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시대의 화두인 연금과 복지 전문가 오건호 선생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검찰개혁, 소위 기소권 수사권 문제 등등 또 공수처 설치 등등 이 검찰개혁의 화두입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림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그려왔던 우리 김인혜 선생을 저희들이 그 다음에 모실 계획이고요. 마지막은 도시재생 문제를 가장 실천적으로 다뤄왔던 서울시 SH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 변창흠 선생, 이게 문재인 정부 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번에 정부 100대 과제 중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걸 마지막 강좌로 해서 가급적이면 소위 앞으로 사회개혁의 중요한 주제를 이번 짧지만 5차례에 걸쳐서 다뤄볼 계획이고요. 첫 강좌는 경제로 잡은 게 역시 경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정책의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소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경제 문제를 다루려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주제로 경제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아마 최근에 내년 예산안이 윤곽이 나왔습니다. 곧 국회로 내일 아마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넘기게 됩니다. 예산안과 관련돼서 복지 예산은 풍부한데 경제성장 관련 예산은 없다고 벌써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존 정부와는 사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변화하는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전략이라 하기도 하고 포용 성장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소위 복지와 일자리 이런 소득주도 이 성장이 이번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모실 정태인 선생께서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강의안을 보니까 비록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책임자로 이번에 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초기에 소위 경제 전문가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또 여러가지 모순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분이 오늘 모실 정태인 선생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도 하셨습니다만 공부만이 아니라 소위 참여정부에 참여해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경제정책 여러가지 문제를 노정하는 걸 보면서 그걸 비판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했던 상당히 이론과 실천의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실천적으로 모색해왔던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분을 잘 모시고 저희들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는지를 아주 누구보다도 잘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주자고 믿습니다. 우리 정태인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민주당 좌파 같아요. 또는 정의당 같아요. 정의당 무슨 연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마침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뒤에 뭐 오건호 박사도 나오고 아까 보니까 제가 올 때 보니까 정욱식 대표도 있지. 1라운드에서. 뭐 사드 했나?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지금 시급한 건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만든 겁니다. 중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끼워 넣은 거니까 우리나라의 불평등 실태 그리고 지금 불평등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앞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해도 제가 요새 한 세 가지 종류의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불평등에 관한 거고 협동에 관한 걸 합니다. 또 제가 그리고 제가 요새 안보 다시 이 나이에 57살에 다시 대학원을 가서 지금 북한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제가 요새는 주로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이 그림은 맨 처음에 합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가운데 있는 분? 예, 교황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3년 11월에 취임을 했는데 2013년에 취임을 했는데 11월에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도 권고를 했습니다. 교황이 이제 취임을 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밝히는 건데 책 한 권입니다. 이게 교황이 혼자 쓰는 건 아니고 당대의 가톨릭 학자들이 다 모여서 물론 교황의 뜻대로 그 기조로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언제나 이제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챕터 4였는데 제가 그때 사회 논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도 권고 중에 4장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대교구가 주교회의가 번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죠. 왜냐면 너무나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교황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트리클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물그릇을 먼저 채우지만 이렇게 다 차고 나면 결국은 물이 넘쳐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그릇도 채워지니까 모두 다 잘 살게 된다. 그러므로 분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성장을 먼저 시키면 모두 잘 살게 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트리클 다운 경제가 작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45년에서 약 75년까지 그때 트리클 다운 경제가 작동하는 건 이런 겁니다. 부자들이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공장을 세우고 그럼 노동자들이 고용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더 평등해지는 성장률도 높고 평등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45년, 75년 전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장률도 높고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언제일까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확 성격이 바뀐 때 언제일까요? 외환위기 때를 기점으로 젊으신 분들은 외환위기 때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을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외환위기의 앞과 뒤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트리클다운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자들의 물그릇이 커지는 속도가 물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럼 영원히 못 채우죠. 계속 커지면 거기다 물 아무리 들이부어봐야 밖으로 넘치지 않죠. 그건 어떻게 현실 경제에서는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자들이 돈을 벌어도 그걸 생산적 투자,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요새 부자 돈 어디다 쓰죠? 돈이 많으면? 예, 주택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비생산적인데 자산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늘리는 쪽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만 계산해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요새 3% 안 되죠? 그 3%의 성장분은 전부 자산소득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 계산해보면 그 돈이 보통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자들이 이 부동산 월급, 렌트로 이 받는 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2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임대료 내잖아요. 그게 다 묶이면은 다 부자들이 그 성장률 부분은 다 부자들이 갖고 가는 간단한 얘기죠. 내 월급이 3% 올랐는데 임대료가 3% 이상 오르면 다 내가 추가로 받은 돈은 다 그때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임대료 올라가는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도 높으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이제 1%라고 하는 실크 액트레스는 부자같이 보이나 이분? 요새 부자 이렇게 뚱뚱한 부자 없습니다. 어쨌든 달러 보따리를 든 이 부자가 너 그 누구한테 배웠어? 트리플하고 명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막스한테 배웠 막시스트냐? 여기서 리버럴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한테 배웠냐? 그러니까 주의를 가르치죠? 조항이? 이분은 누군가요? 예? 이분 누구야? 어떻게 알아요? 사진도 없고 하여튼 다들 예수라고 알고 있는 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가톨릭 신자 계신가요? 네, 꽤 많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 5년 전쯤에 제 처가, 요새 제 남은 인생의 목표가 이혼 안 당하는 거라서 차여사라고 이렇게 존칭어를 쓰는데 우리 차여사께서 영세를 안 받으면 이혼한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신분들이 많아요, 그죠? 신부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 꼬셔가지고 이제 영세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영세를 받았는데 교황님이 등장하고 나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를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천주교 다니면서 가톨릭 사회교리 강의를 합니다. 교황의 경장 이런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 날 돼요, 다음 주에. 뭐 어쨌든 가톨릭 사회교리는 대단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생긴 게 1801년쯤 생겼는데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 비판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지금 공산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왼쪽인 걸로 비춰질 정도로 자본주의 비판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교황님이 역대 교황 중에 진보적인 쪽에 속하지만 사회교리를 실제로 보면 교황님이 특별히 그걸 갖다 왼쪽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언제 시간이 있으면 다시, 아니면 월요일 날 용인 수지 성당으로 오시면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몇 %죠? 작년,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 때 503번이면 몇 번이죠? 2.6% 정도, 2.7%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 평균이 대충 보시면 한 2.6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2017년, 사실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전이죠. 3월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게 1분기, 분기별 성장률인데 0.5, 0.5다 1.1로 올라갔잖아요. 이걸 연평균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한 2.9%, 약 3%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좋아지는 건데 뭐가 좋아졌나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게 소비가 두 개고, 민간 소비, 정부 소비고, 건설, 설비, 그리고 수출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은에 있는 국민계획의 기본표인데 이 거시경제의 기본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3%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2.9보다 높은 게 없죠. 없다가 여기 11.3이 있습니다. 그리고 14.4 이 두 개가 올려놓은 거죠. 평균보다 이게 훨씬 높으니까 이게 끌어올린 거죠. 하나는 설비, 하나는 건설.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 즉 지금 1,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옛날보다 좀 높아진 거는 건설과 설비가 끌어올렸는데 특히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출이 박근혜 정부 내내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한 6개월 전부터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반도체 호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었고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 건 뭐냐면 거의 다 삼성 투자예요.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삼성이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했고 그게 설비 투자를 늘려서 무려 14.3%가 증가. 그리고는 건설입니다. 이건 뭐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만 유포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은, 작년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던, 금년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확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게 확실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중의 위기에 시달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 위기, 하나는 안보 위기. 그런데 경제는 풀려요. 왜냐면 반도체 경기가 2년은 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1, 2년은 괜찮겠다. 수출이 괜찮고 설비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수가 어려워도 상당히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말짱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위기도 당시에 좀 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치킨 게임을 끝까지 갔거든요. 그럼 보통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또 시작했죠. 극단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과감히 네 발을 쏘게 되면 사실은 전쟁 선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서 미국 영토하도로 떨어지면 그건 전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괌까지는 안 가고 이번에 두 개였어요. 김정은이 미사일 쏜다 그랬을 때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일본 영공을 날리겠다. 일본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 처음 한 거예요. 사실 미사일로는. 두 번째는 미국 영토야. 이 부근에 떨어뜨리겠다. 아주 지점까지 했어요. 한번 맞춰봐라. 그래요. 뒤에. 했는데 이번에 일본 영공 지나간 동안 했죠. 그리고 길이는 괌하고 비슷한 길이를 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본 영토를 지나서 괌으로 쏠 수 있다는 걸 과시를 한 겁니다. 이게 치킨 게임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경제는 괜찮습니다. 수출 증가가 언제까지 늘어날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예요. 여기부터 마이너스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마이너스다가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좋아져서 지금 쭉 증가하다가 이제 증가가 이제 증가율이 멈춘 상태로 지금 쭉 되고 있죠. 그래도 이게 벌써 10%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10% 이상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난 데를 보면은 인도, 아세안, 베트남 이런 동남아가 늘어났고 미국 7.0, 중국 6.0, 일본 5.0.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수출 시장으로 알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주로 아세안 쪽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특히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단기 상승으로 8개월 연속 수출 증가. 그래서 설비 투자가 증가한 상태고 문제는 이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설비 투자가 증가하려면 시설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동률. 가동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계를 들어와서 100%를 돌릴 수 있지만 70%만 돌릴 수도 있죠. 아예 안 팔릴 것 같으면 안 돌릴 수도 있죠. 가동률이 떨어지면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 더 기계를 들여올 가능성은 적죠.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한 거는 현재 반도체 경기에 따라 투자한 거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전체 기계의 70%밖에 안 돌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도 계속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이 언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이거는 재고율이에요. 재고율이에요. 이건 뭐예요? 재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쌓아둔 게 재고죠. 이게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인데 아까 보셨을 때 이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거 사실은 적은 거예요. 선진국은 보통 70% 차지합니다. 소비가 전체 GDP 70%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50%밖에 안 되는데 이 소비 증가율이 2.0 정도로 평균보다 낮죠. 이것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는 마이너스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소비는 왜 안 늘어나요? 우리나라 소비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예,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먹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자꾸 부동산이나 증시로 가고 있지 실제 실물 쪽으로는 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1388조입니다. 이거는 금년 5월에 나온 보고서고 최근 통계는 며칠 전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부채는 1388조예요. 성인 1인당 2,7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맞죠? 대충. 성인 1인당이라는 모든 애들을 해서 평균을 해보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빚이 많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빚은 IMF 이후부터 가계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IMF 이전에는 은행이 우리한테 돈 안 빌려줬어요. 언제 은행이 돈 빌려줬어요?
IMF 이후부터 자꾸 돈 빌리라고 오고 신용카드 막 길거리에 나눠주고 해서 개인비, 가계빚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더 이상 못 늘어나서 증가율이 쭉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튑니다. 이게 왜 튀었을까 이게? 언제까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때문입니다. 이게 최경환 효과입니다. 최경환 씨가 들어와서 경제성장을 올린다고 빚내서 집 사라 또는 빚내서 전세값 올려주라고 그러고 이자율을 2% 낮췄죠. 그러면서 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고 집 사는데 돈 빌려주고 이른바 LTV, DTI. 그러니까 LTV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집하고 내 빚의 비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같으면 60에서 잡혀 있었거든요. 그걸 70으로 풀어주니까 10%만큼 더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면은 10% 이제 3천만 원 정도 더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돈을 빌려갖고 집을 사고 그리고 전세값이 막 올랐으니까 전세값 은행에 돈 빌려서 전세값 메워주고 이사하는 거 귀찮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확 빚을 늘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지금 1년 동안 1년에 빚이 늘어난 속도가 11.1%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이라고 했잖아요. 가처분 소득은 이제 거기서 이전이 일어나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4% 5% 사이예요. 그 거의 두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소득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두세 배가 되면 이건 언젠가 터지죠. 이 속도가 유지되면 언젠가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겨도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하지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흥청망청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흥청망청이면 나라 망해요. 혹시 2년 전에 집 사신 분 계신가요? 대체로 30대 말 40대 초가 샀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0님 말에는 1359조였지만 6월 말 기준으로 1388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소비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빚을 어느 정도 갖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는 돈 벌어서 집에 일정액을 갖다 주고 나머지 제가 다 쓰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일정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술 좀 줄이고 빚 좀 갚아야 되겠다. 개인 빚. 저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빚이 없는데 개인 빚은 있어요. 다 술빚인데 신용카드. 그걸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소비는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출은 반도체 경기고 설비 투자는 재고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가계부채는 어떤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자들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빚도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빚도 없다는 거예요. 자산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빚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빚도 없어요. 빚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40대 이런 사람들이 시설로 간다 그러고 또 싸게 돈 빌려준다 그러니까 막 빌린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빚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왜? 돈 빌려서 집 사면 이익이잖아요. 이자율보다는 더 많은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산도 많고 빚도 많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갖고 있을까요? 2297세. 2200은 아니고 1200이 있죠. 2297개. 2300개에서 3개 모자라. 전라도 전라 광주 사람인데 빚이 한 푼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인별 부동산 보유를 조사한 게 참여정부 때 그때 1위가 바로 그분이에요. 광주분인데 그때 1024채였어요. 얼마 전에 2297세. 1297. 한번 그거 확인해보세요. 이럴 때 재빨리 이거 인터넷으로 2300개에서 3개 모자라. 하여튼 집을 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임대소득을 올리고 또 집을 짓는 그런 스타일.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가구수하고 집수는 거의 비슷해요. 한 가구가 한 집만 가지면 다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가 집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집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맞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한은이 괜찮다라고 그러지만 한은이 2015년에 조사를 한 결과 이자율이 2% 오르거나 집값이 15%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4분위, 5분위. 즉 상위 40%가 특히 상위 20%가 제일 위험하다. 왜냐면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소득을 올리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많이 갚아야 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집값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코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폭락할 가능성은 지금은 별로 없어요. 다행히 경제가 조금 나아졌기 풀렸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은 작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가계 부채는 폭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서서히 줄이느냐가 핵심적인 관건. 그럼 남은 게 건설인데 작년 이걸 보시면 건설만 쫙 올라갔죠. 제조업 떨어지는 거 서비스업이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 주택 너무 많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제 서울 이번에 무슨 대책이죠? 612 대책 때문에 안 되니까 82 대책을 내놨죠. 그거는 사실은 참여정부가 17번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 17번 정책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종부세를 빼고는. 그러니까 잡히긴 잡힐 건데 그렇다면 이게 유지될 수는 없죠. 살 사람이 없는데 계속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 평균 가동률 취업자 증가율은 아까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수출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도 역시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경기랑 중국의 전기 전자 산업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이 6.5%는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환부에 줄고 있고 중국 경기도 별로 안 좋다. 두 번째 사드입니다. 이미 정욱식 대표한테 들으셨겠지만 사드가 작년 7월에 사드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는데 달라이라마 효과는 뭐냐면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외곽에 이민족들이 있잖아요. 티벳이라든가 뭐 이런데가 반란을 일으키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티벳이고 달라이라마는 그 정신적 지주죠. 달라이라마를 외국 정상이 만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9%가 줄어들어요. 그 해 평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관이 만나면 8.5% 줄어들어요. 이게 달라이라마 효과예요. 중국 정부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요. 중국 각종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외교부에서 반대 사과성명을 내면 다시 수출이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행태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주로 뭐 수출해요? 우리나라에도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게 연어, 수산물 수출을 하는데 노르웨이는 왜 당했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노벨 평화상 받은 소설가 하나 죽었죠. 이름이 생각이 나 무슨 건데? 야우샤오. 이 친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노르웨이의 수산물 수출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정부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평화상 위원회가 만들었잖아요. 그 뭐 외교부가 사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식의 성명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어는 아직도 중국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접견하고 사드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거냐라는 거죠. 달라이라마는 티벳 문제지만 사실은 사드 문제는 중국 봉쇄 문제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거에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MD라고 하는 미사일 디펜스 망인데 이미 있어요. 일본에 다 기억나세요? 그 레이더 이름 ANTPY 그 레이더는 있고 대만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넣는 거에 불과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중국 봉쇄망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는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네, 26%, 홍콩 합치면 30%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중국하고 엮여 있어요.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 베트남에서 만들어 중국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얽혀 있는데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시키면 자기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할 거다. 이게 이제 경제가 안보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는 얘기인데 천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걸려 있어요. 중국이 한국에 의존한 점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물론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국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삼성의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거는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영향을 우리가 훨씬 덜 받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걸 영향 효과라고 옛날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나타나고 있죠.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공장이 5개 있는 4개가 지금 물러났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60% 줄었어요. 중국에서 현대 기아차 현지에서 만들어서 파는 판매량이 60%가 줄었어요. 물론 현대 기아차는 문제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대 20% 줄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40% 정도는 이건 사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독경 현대차는 제가 보기엔 금년 안에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럼 현대 기아차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삼성이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2005년 3년 전에 제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일 거라고 그래요. 삼성 임원이 만나자마자 같이 술 마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삼성 문 닫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나라. 진짜 별 문제 없어요 삼성은. 그래 현대가 문 닫으면 문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25,000개예요. 차 한 대 들어가는 부품이 25,000개이기 때문에 그걸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제 말하는데 지금 현대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고 사드가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작자들이 낙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우식 대표한테 들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사드는 IRBM이라고 해서 한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미사일이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라고 정우식 대표한테 들었어요? 마하 8 정도 됩니다. 사드 마하 2, 3밖에 안 돼요. 4배나 빠른 걸 맞춰요. 맞출 수 있죠. 휙 날아오는데 계산 잘해서 쫙 가서 맞추는 거예요. 북한이 날아오는데 이번에 북한이 한번 맞춰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국으로 날아가고 합니다. 파악은 했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한번 쏴보고 떨어질 때 한번 쏴보라고 지금 한번 쏴보고 못 맞춥니다. 하여튼 문제입니다. 사드는 진짜 문제예요. 또 하나는 한미통상마찰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몇십 년 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인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죠. 또 북한이 자꾸 사고를 치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안 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안 돼요. 근데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하고 사이가 결정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럼 중국이 북한의 암대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진짜 북한에만 좋은 일이에요. 사드 배치. 물론 미국도 좋죠. 로키드 마틴한테는 좋은데 돈을 버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이 이 한미협회의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재협상은 아니고요. 어멘드먼트 개정입니다. 처음부터 한미협회의 12장 이전에 보면 개정에 관한 게 있어요. 처음에 딱 나와서 저건 개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 국내용으로 재협상이라는 말을 쓴 거죠. 재협상이 되려면 사실은 FTA 중지되는 거고 그건 사실은 FTA 내 바깥의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1위가 중국, 2위가 독일, 3위가 일본, 4위가 한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자를 부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불공정 무역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나라들이 특히 철강과 자동차 이런 쪽에서 미국의 불공정 무역 값싸게 파는 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 무역협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한미협회의 개정 문제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12.2조에 의해서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시작된 것뿐이고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철강이나 미국의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지
우리가 불공정 무역을 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뭐 미국 자동차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뭘 했어요? 아니면 무슨 규제를 했어요? 그냥 안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상하게 도이치가 좋아하죠,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데 무슨 트럼프가 새롭게 무슨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의 법률에는 불공정한, 그러니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슈퍼 301조인데 1974년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국의 철강이나 자동차가 덤핑을 해서 미국이 합쳐서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 그러면 한국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00억 달러 걷어서 피해 제조업한테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미국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제 한미 FT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얘기하기 전에 오바마 시대에 이미 한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1위는 물론 중국이고 한국은 그 다음에 많이 이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개정을 하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건 나프타 개정 방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별게 다 나옵니다. 산업은행이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이 이제 반덤핑 상계관세 막 때리는데 원래 김현종 부장이 그랬어요. 한미 FTA 맺으면 이제 이런 거 없어진다. 여기 불공정하게 이렇게 막 우리나라 뭐라고 치지 않고 천만에요.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는데 이번에 나프타 개정안을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다른 FTA, 나프타나 한미 FTA를 가지고 이걸 문제 못 삼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반덤핑에는 FTA가 적용 안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무역구제 요건 강화하고 아예 투자자 국가 제소권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환율이에요. 환율 슈퍼 301조라는 게 아까 제가 무역 301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덤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관세를 때린다는 건데 이거 환율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이제 관세를 때린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지식이 필요한데 좀 어렵죠? 재미없으시죠? 1달러가 1,000원일 때 수출에 유리해요? 1달러가 2,000원일 때 수출에 유리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번 외환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미국에 수출해요. 미국에서 1달러에 팔려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이거 팔면 1,000원 벌어들이죠. 2,000원이 되면 2,000원이 또 훨씬 유리하죠. 0.5달러로 팔아도 한국 돈으로 똑같죠. 그렇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만들면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많은 건 딴 나라가 환율을 조작했다는 거죠. 1,000원이어야 마땅한데 2,00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이 생산성은 세계 1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보느냐? 그러므로 상대가 환율을 조작했을 때는 그거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게 BHC법인데 이게 환율 301조입니다. 환율에 의해서 만일에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한국 상품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1,000억 달러어치 관세를 때린다는 거죠.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환율을 조작했느냐?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명박 시대에 최준경 씨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최준경이 원래 제가 있을 때 재경부 국장할 때도 환율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한번 했지.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환율이 지금 이 환율을 막느라고 너무 환율이 절하될까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보시면 이 환율 조작의 대상은 여기 없어졌나요? 200억 달러의 없군요. 빼버렸는데 너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이 되려면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볼 것. 이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고 경상수지 3% 이상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됩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이 4 내지 10% 절하된 상태. 우리나라가 실질 환율을 일부러 조작했다는 건데 그 반대로 지금 재무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걸려요. 중국은 이것도 안 걸려요. 흑자 3% 이상도 안 걸려요. 이게 걸리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는데 대만을 때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 안 걸리니까 사실은 이 기준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프타 규제 일치라는 새로운 챕터가 아마 한미FTA에 없는 건데, 이 규제 일치는 뭐냐면 미국의 규제와 한국의 규제를 일치시킨다. 한미FTA는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아예 챕터를 독립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행동하는 것,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국에서도 활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똑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미국의 환경 규제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한미FTA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부처가 우리나라 부처가 어느 부처일 것 같아요? 환경부예요. 환경부. 환경부가 자동차, 소형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오염을 덜하는 이런 소형 자동차 보조금 이거 정책 만들었다가 못합니다. 한미FTA 걸리니까. 왜? 미국에는 그런 조그만 자동차를 안 만들잖아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실은 다 어거집니다. 그래서 FTA 자체의 개정을 해도 한국이 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요. 이번에는 TPP 하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국영기업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영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아직도 공기업이 꽤 있죠. 이 공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값싸게 대출을 해주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쓰는데 산업 정책 못 쓴다는 얘기고, 중소기업에 관한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관한 게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만드는 거, 그 한미FTA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전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김현종이에요. 사실은 누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간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쪽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라고 이런 규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규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풀면 다시는 강화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업종 지정 이런 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똑같은 빵을 갖다 미국에 한국에 와서 파는데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해서 만일에 이 미국의 대기업이 빵을 못 팔게 하면 그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재수권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김현종 씨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한미FTA 목적 자체가 그거였어요. 그 청와대 발표문에 보면은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한미FTA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이런 거는 없애는 쪽으로 이 사람은 더 노력할 겁니다. 자동차나 철강은 좀 막는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이쪽은 받아들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제가 최근에 청와대 수석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왜 그런 사람을 했는지는 자기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하겠죠. 물론 지금 무역국제를 많이 보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 독일한테는 감히 얘기 못하고, 왜냐면 이거 독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의 제도라는 건 EU의 제도잖아요. EU 전체 문제 삼아야 되니까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고, 만만한 게 한국이죠. 지금 사드도 그렇고 아마 한국은 압력을 가하면 다 먹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얻으려고 상당히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96년, 95, 6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은 반으로 떨어져요. 그 이전에는 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말에는 10%였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5%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3% 이쪽 저쪽입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등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건 최악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남을 돕고 하는 게 없어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경쟁하는 게 그때부터예요. 뭔가 경쟁하고 막 하면 경제 효율성이 올라가서 성장률 높아지고, 그리고 트리클 다운 경제학에 따라서 분배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아니 2004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원인이 뭔지,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하나는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정책 기조는 맞는데 여러 가지 세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다.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팀은 그쪽 보고서를 내놓고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런 보고서를 내놔라. 두 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보완하면 된다는 건 우리나라 국책연구원들이 제일 큰 KDI가 만듭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한 것은 이정호 당시 정책기획위원장 그리고 제가 만들고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2005년이죠. 그러니까 세계화와 금융국제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경제 변동성이 심화되고 국내 산업연관이 악화되고 결국은 자산산업기업 고용소득 양극화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즉 분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분배의 성장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다. 2004년 11월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를 내면 당시에는 이게 제가 주로 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멘트를 달아요. 뭐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정책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 봅니다. 그러나 이정호 선생이 정책실장급이기 때문에 이정호 선생은 경제보좌관, 경제수석이 뭐라고 달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해요. 보고서는 올라갔는데 근데 2005년 1월에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4글자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 잘렸다. 즉 정책 기조를 바꾸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 정책 기조 그대로 가는 그 정책 기조라는 건 뭐냐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누구나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일자리 이혼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자리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죠.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럼 규제를 받아야 된다가 정책 기조입니다. 우리나라 살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50년 정책 기조가 똑같았어요. 우리나라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출이 늘어야 된다? 수출이 늘어나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수출이 잘 되고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임금도 올라가다. 트리클 다운 경제.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수출이 늘어나도 제가 삼성이 투자를 늘렸다고 했지만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고용은 안 늘어나요. 자동화 투자. 그리고 워낙 노조나 노동 쪽에 힘이 약해져서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임금도 안 올라가요. 더구나 대부분은 돈이 부동산이나 자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단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2005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각됐고 지금 12년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모델이 힘을 그래도 경제 성장을 추동한 것은 한쪽이 여기만 보세요. 이건 뭐 사실은 금융위기까지 다 설명하려고 만든 그림입니다만 한쪽이 수출을 하고 한쪽은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치면 여기 동아시아라면 여기 미국이었어요. EU로 치면 EU 내부로 보면 독일, 여기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한쪽에서는 수출하고 한쪽에서는 빚을 내서 그걸 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빚을 내는 게 안 되면 이게 붕괴되면 이 모델도 안 되는 거죠.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반 동안 마이너스 수출을 계속한 거예요. 저쪽이 우리가 수출해야 될 나라들이 전부 허덕허덕하면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원래 구조에서 수출이 안 되면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이 대기업들이 수출하고 투자하는 쪽에서 국내로 눈길을 돌린 거예요. 진짜 딱 짚고 헤엄치기죠. 더구나 그때가 3대로 이행되던 시기, 지금도 3세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세가 사실은 IT로 다 있었어요. 젊었을 때. 다 실패합니다. 삼성 무슨 시스템 들어간 건 다 IT예요.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3세들이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국내에 빵집 뭐 이런 호텔. 우리나라 재벌들이 정말 피튀기게 싸운 게 뭐 갖고 싸웠을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정말 피튀기는 싸움을 한 게 있습니다. 면세점 가지고 진짜 피튀기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재벌에 의한 성장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 메커니즘은 지금 잠깐 수출이 좋아져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오래가지 못할,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다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 50년 동안의 기조,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는 통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우리나라 생산의 50%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50%가 크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자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불평등의 기본은 뭐냐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소득하고 노동을 해서 일해서 얻는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능별 분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숫자로 표시하면 임금하고 실질 임금 증가율하고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만일에 생산성이 100% 늘었어요? 임금도 100% 늘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배는 악화되지 않아요. 자본도 100% 늘은 거거든요. 자본이 가져가는 것도 100% 늘고 임금도 100% 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율을 빨간선하고 파란선입니다. 이게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 이게 1인당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일정하게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까만 게 실질 임금 증가율인데 거의 같이 갔어요. 이런 분배가 악화되지 않죠. 심지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분배가 개선됩니다. 근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더 벌어져요. 그럼 이게 분배가 악화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예, IMF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 증가율이 낮아요. 쉽게 얘기하면 생산이 이만큼 됐는데 임금은 이거밖에 안 못 받았어요. 이만큼 안 팔리죠. 이걸 메꾼 게 수출. 그리고 또 하나가 빚을 줘서 소비시킨 거예요. 빚내 소비해라. 이걸 메꿨는데 수출이 안 되면. 그리고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으면. 그럼 이건 생산성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동률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생산이 줄어요. 이 최악의 상태예요. 굉장히 웃기는 상태가 벌어지는 게 이게 케인즈가 얘기한 그겁니다. 웃긴다? 기계도 공장도 놀고 있고 사람도 놀고 있는데 왜 생산을 못해? 왜 못해요? 아니 공장도 다 있고 기계도 있는데 사람도 놀아요? 그럼 갖다 일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만들어서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케인즈 경제학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경제학자들이 모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몰라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입니다. 이거는 지니계수인데 지니계수가 0이면 우리나라 GDP를 한 이제 1800조쯤 될 텐데 그걸 5천만이 똑같이 나눠가지는 겁니다. 지니계수 1이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높아지면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란 게 시장 지니계수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월급 받았을 때 그때 계산한 거고 빨간 건 뭐냐면 복지를 한 다음에 정부가 복지를 하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돈이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좀 더 평등해져요. 요 격차가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격차가. 실제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복지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태하고 복지를 많이 받은 이 상태하고 옛날에 이 상태를 보면 복지가 없었던 상태보다 나빠졌죠. 지리에서는 없잖아요. 즉 시장에서 막 벌어지는데 그거 놔두고 복지가 그걸 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부터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돼요.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자본가가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버는 소득하고 임금 소득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지가 효과를 발휘하지. 이게 막 벌어지는데 세금 걷어서 메꿔봐야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즉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에서부터 불평등을 없애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산성보다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지는 여러 나라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격차가 제일 큰 나라.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IMF가 만든 겁니다. IMF도 이제 분배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지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IMF 말고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바로 피케티라고 하는 그 젊은 학자 때문에 계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차대 지표라고 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계산을 못 하는데 5.8에서 지금 7.5까지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 5.8, 2010년에 7.5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계산은 8.2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통계로. 베타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베타값은
분모에 들어가는 건 말하자면 GDP,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 합친 거예요. 분자는 뭐냐면 자산 가격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월급 받아서는 그 자산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월급하고 집값, 뭐 우리나라 집이 80% 넘으니까 집 부동산이 금융자산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돈 벌어서는 집 사기 어렵고 금융자산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7.5 정도면 이게 언제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이 심해졌을 때, 저 역사적으로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 시대입니다. 그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분명히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훨씬 잘 살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 격차는 그때만큼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전 세계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전 세계를 그려놓은 건데 피케티가 아까 우리나라 2000년에 얼마나 했죠? 2000년에 5.8 여기에요 벌써 이미. 2010년에 7.5 작년 계산 8.2 이미 레미제라블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절망의 원인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면 평생 일해봐야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은수저 금수저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헬조선 그 얘기가 바로 이 불평등을 얘기해 주고 이거를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어디서 있었냐? 우리나라 고도성장하는 뭐가 있었냐? 우선 조금 더 불평등 실태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능별 분배라고 그랬어요. 자본이 가져가는 목하고 노동이 가져가는 목 쓰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자본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다면 똑같은 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똑같이 2장씩 갖고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자산으로 가는 몫이 많아도.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별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산들을 개인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개인별 분배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계층별 분배인데 이거는 정부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것도 3년치밖에 없습니다. 10분이 우리나라 자산의 10%가 약 45% 갖고 있습니다. 자산에. 나머지 50%, 못 사는 50%가 이것도 여기까지 더하면 대체 1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가 45%, 하위 50%가 10%가 된다라는 건데 피케티가 한 건 뭐냐면 이 설문조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10%는 자기 재산을 정확히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10억 이상 그러면 그냥 10억이라고 쓰지 자기가 실제로 100억인데 100억이라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케티가 제안한 건 뭐냐면 세금을 보고 보면 된다는 거죠. 세금은 자기가 신고를 하는데 100억인데 10억이라고 신고하면 나머지 90억 허위 신고만큼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할 때 내는 자료는 상당히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세금으로 우리나라 걸 찾아보면 김남경 교수가 동태 김남경 교수가 한 건데 우리나라 상위 10%는 66%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45였죠? 66%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위 50%는 1.7%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 갖고 있는 재산은 전체 재산의 1.7%입니다. 선진국이 대체로 5%라고 해서 충격을 줬는데 1.7%예요. 간단해요. 우리나라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집이 없어요. 가구의 절반, 집이 없다고요. 그럼 0에 가까워요, 재산이. 그러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상위 1%의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어떻게 되냐? 미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1%가 18% 정도 갖고 있어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8%를 가져요. 뭐 CEO라든가 뭐 유명한 뭐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아직은 미국보다 낮아요.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지만 프랑스나 일본보다는 상위 1%가 가져가는 비중이 확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미국과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 시스템을 지금 많이 옮겨놨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져가는 속도가 확 나요. 저는 실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 친구가 삼성 이사였는데 10배였어요. 제 1년 동안 버는 돈에 뭐 그거는 내 용인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겠죠. 지금 100배예요. 이건 좀 억울하다. 제가 얼마나 못 버는지 알겠죠. 보통 지금 삼성 이사 제 나이 또래는 50억 찍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경제 성장을 했을까? 뭐 국정이가 잘했다 이런 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한국은 가장 평등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60년에 1960년에 아까 그 진위계수 조사를 한 건데 토지 진위계수가 우리나라가 42개국 중에 42위였어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식민지에서 독립된 나라 중에 42개 나라 중에 42개. 즉 가장 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특성인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농지개혁.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니까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합니다. 유상몰수라는 건 실제로 땅값보다 조금 주고 지주한테서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그때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을 사면서 1억 1,000만 원짜리 증권을 줘요. 10년에 걸쳐서 1,100만 원씩 갚겠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농지개혁 그때 바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이 이제 땅도 아니고 지가증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증권을 팝니다. 가격이 폭락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주계급이 소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만 고도성장을 하죠. 전 세계에서 후진국 중에 동아시아만 일본, 한국 대만, 중국만 고도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국 대열에 가고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그 나라의 특징은 농지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농지개혁을 한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외국에 이제 배우러 뭐 제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도 많이 갔지만 주로 일본을 갔지만 필리핀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차이가 뭐냐? 우리는 농지개혁을 한 나라고 그 나라는 농지개혁을 한 나라 아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제조업이 많았지만 그건 지주 거였어요. 땅을 제일 많이 간 사람이 공장도 그 사람 거고 은행도 그 사람 거고 정권도 그 사람 거였죠. 몇 개의 가문이 전체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만 하잖아요. 걔들이 어차피 다 가질 거. 나머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더 노력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땅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전부 소득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발점이 같았던 거죠. 그리고 고유의 교육력. 자, 이제 교육만 잘하면 애 열심히 공부만 시키면 사회적 상승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회적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개천에서 욕났어요. 지금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들어간 황덕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84년 전국수석입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가 그 애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청소부였어요. 그럼 기억나세요? 그게 84년이고 그게 황덕순이라고 지금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그만둘 때 노동비서관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년 지나서 또 노동비서관이에요. 사실 일자리 수석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했다니까요. 그때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출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임금, 자본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임금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 1% 보여드렸지만 상위, 그러니까 임금 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옛날에는 현대 자동차를 그만두면 하청 기업으로 가도 70%는 받았어요. 월급이. 근데 훨씬 더 거기 가면 자기가 더 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50% 이하입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럼 중소기업 안 갈라 그러겠죠. 그게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80%가 대학을 가잖아요. 70~80% 대학교 갑니다. 뭐 되게 비싸요. 저도 요새 등록금 내보니까 등록금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래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맘먹으면 일을 벌어갖고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 넘어가면 저야 뭐 한 달 정도 밤새면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450만 원 어떻게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4년을 내고 5년을 내면 그 돈이 얼마예요? 800에 4면 뭐 4천 이렇게 냈는데 졸업을 했어요. 아 그럼 그럴듯한 집에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은 몇 개 안 돼요. 전문직 메뉴 있는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 공무원, 요새는 좋은 이게 합쳐서 15%밖에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한 애가 80%, 70%예요. 걔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업은 15%예요. 나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60%는 매년 탈락이잖아요. 그럼 1년에 60%면 10년만 지나면 600% 아니에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이게 그렇게 안 벌어졌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제일 거짓말이 뭐 같아요?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말 중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귀천이 있죠? 네? 그러니까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애도 의대를 가죠. 귀천이 확실하니까. 만약 진짜 귀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전체 어떤 일을 하든가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 갈까요? 예,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격차가 너무 크고 그게 순서가 있어요, 쭉. 그럼 위에서부터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곧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고, 그게 오래되면 어차피 해서 안 되는 일, 그럼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러면 나는 망합니다. 상위 1%의 능력만 사용해서 나라를 운영하면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처럼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나머지 99%의 능력은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PKT로 그려놓은 건데 R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률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곤 있지만 대충 6%예요. 전 세계적으로 5%예요. 이거는 동서고금 5%예요. PKT가 밝힌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죠. 옛날에는 주로 땅이었겠죠. 농지였겠죠. 네? 지금은 부동산, 건물, 그리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뭐 새로 나오는 거 막 여러 개로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 5%를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 2, 3%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게 피케티의 결론이고 그 결론이 뭐냐면 세습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인데 세습되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원래 봉건 시대가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근대로 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다 주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에서 대학으로. 자, 이제 신분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근대사회의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습 자본주의라는 건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다는 거죠. 재산에 의해서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신분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얼마가 되냐면 1경 1800조입니다. 예, 1경 1800조. 1경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죠? 경이라는 단위가 있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수익은 우리나라 자산을 전부 합치면 가격을 다 합치면 1경 1800조가 돼요. 그러면 그중에 100분의 1은 상속될 거 아니에요? 1년에. 그죠? 100분의 1 이상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0조는 상속이 되자 매년. 그죠? 그 1% 때리면 얼마예요? 11조는 상속세가 거쳐야 되죠. 110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2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에 상속세 걷는 건 5조밖에 안 돼요.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갔나요? 담배에 붙은 세금이 6가지가 있는데 담배로 해서 세수가 얼마나 될까요? 12조입니다. 작년에 5.5조 늘어났어요. 2,000원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의 2배 반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됩니다. 매년. 네, 욕설하니까요. 담배 피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나쁜데 그 원인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secular stagnation, 지속적 침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 이렇게 늙은 사람이 많은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늙은 사람이 많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연금 받고 있는 노인들이고 일본이 이제 그 다음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받는 세대로 조금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바로 그 베이비붐 세대니까 그 얘기합니다. 우리 형이 지금 이제 연금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일 안 하고 연금을 받는 세대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가 노후가 불안하니까 모든 자산을 다 주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산도 없어요 이제. 물려받기 아버지 죽기만 바라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노후가 걱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부자를 빼고 상위 0.1% 빼고는 이 사람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할 것도 별로 없지만 아주 부자들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늘어나잖아요. 일본의 현상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기술혁신 논란,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 심화. 이건 전 세계가 다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빠른 속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압축 성장을 했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불평등도 압축 불평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압축 불평등을 달성한 나라. 세 개 다 힘들어요. 일본은 늙은이 죽이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건데 웰다인 무브먼트. 실제 전 세계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걱정이 이거예요. 쓰러져서 병원에서 한 3년 누워 있어봐요. 그러면 자기 돈 다 쓰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서 월 100만 원씩 받아야 된다.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자꾸 돈을 모아요. 생명보험회사만 돈 벌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 살다 딱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죠. 근데 저 스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물구나무 서서도 죽고 막. 그 배우면 되는 거죠. 한 20년 연습하면 안 되겠어요? 하자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건 제가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내가 딱 죽더라. 그 제가 죽어야 성공하는. 그렇게 딱딱딱 죽으면 얼마나 애들이 행복할까요? 본인도 행복한 거잖아요. 누워서 막 몇 년 지내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기술혁신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정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이 나오는데 그 기술혁신에 관한 책입니다. 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45년, 75년이 가장 평등했던 시대인데 잘 보면 바로 레미제라블 다음에 두 번의 공황이 오죠. 두 번의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중간에 공황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인간은 좀 평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평등하게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국민이 그거에 합의를 하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간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 선진국이에요. 딴 나라가 본받을 만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좀 어려운 일인데 아니 임금이 올라가면 걱정되는 거 있죠. 청년 수출이 안 돼. 국가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이 안 되면 어떨까? 그리고 어쩌면 임금이 올라가면 재벌들도 지금 현금 유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줄어드니까 투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소비는 늘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효과가 큰가는 실제로 그 나라 경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량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임금 주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제수석으로 가 있는 홍장표 교수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득주도냐 아니냐를 제일 많이 실증한 사람이고 실제로 노동소득이 1% 증가했을 때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1% 증가했을 때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고용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10월 12일 날 저희 칼폴라니 연구소가 폴라니 국제학회를 하는데 첫날의 핵심 주제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ILO에서 만든 경제학자 3명이 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든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2004년 말에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일자리 중심 소득, 일자리 중심은 원래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하나는 혁신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겠다. 그래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공정경제로 해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게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사실은 이 화살표수는 어떠해요? 요거 이쪽이 맞나요? 이쪽 두 개가 있네요. 수급주의 성장은 실제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뭐 생활비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 이건 사실 재분배 문제인데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거고 혁신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혁신 성장 그럼 대기업이 이른바 4차 기술혁명, 뭐 6T, 4T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를 매미다 넣습니다. 이거는 홍장표 수업 작품입니다. 확실하게. 두 개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사실 이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정경제가 그러니까 자본은 자본 몫을 임금 몫이 더 늘어나는 쪽 그리고 불공정거래 이쪽을 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홍장표 수석은 제1년 후배 김상조 위원장은 제3년 후배입니다. 이 옛날에는 기업 지배 구조에 굉장히 신경을 썼죠. 여러분들 뭐 골치 아픈 순환 출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반도체 회로망보다 더 복잡한 애들의 투자, 상업 투자 이런 거 그리고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가불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정확히 그거부터 교정하겠다. 뭐 순환 출제가 복잡한 거보다는 밑에 하청 애들한테 부당하게 납품 단가 때리기 이런 거 안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벌어진 이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이 부품을 10,000원에 납품하는 하청 기업이에요. 그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9,0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옛날처럼 10,000원에 납품하면 1,000원 추가 이익이 생기니까 그거 갖고 임금도 올려주고 다시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그걸 알아요. 얘들이 얼마에 만드는지. 그럼 9,000원으로 납품 단가를 깎아버려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혁신된 부분이 전부 대기업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그게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심지어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 주죠? 그럼 그만큼 납품 단가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보조금은 대기업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심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일자리 중심에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관료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늘리는 거, 기업이 일자리 늘리는 방법은 투자고, 투자 늘리려면 규제 완화해야 된다. 라는 게 거의 미신입니다.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노동편의 규제를 갖고 있어요. 이건 청와대가 전체 기조를 잘 잡았다는 얘기지만 관료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지시를 안 하면 관료들은 조금 지나면 자기 할 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 당분간은 빚 갚는 데 쓰일 거예요. 두 번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공정경제에서 그게 뺏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쪽 임금이 올라가서 좋은 사람들이 가야 되고 몇십 년 걸려야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정권을 잡든가 아니면 뭔가 보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즉 혁신성장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녹색전환 쪽 투자를 하면 되는데 새로 제가 번역해서 며칠 있으면 나오는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뭐 이런 거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의 대대적인 녹색전환 투자 이거는 방향이 뚜렷해요. 무슨 사물 인터넷이니 뭐 인공지능이냐 이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녹색전환은 확실합니다. 화석연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화석연료 줄인다는 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바뀌어야죠. 도로도 바뀌어야 되죠. 집 다 바뀌어야 돼요. 집 훨씬 에너지 절약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교통, 건설 이게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러면 어느 대기업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정부가 하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녹색전환 쪽으로 지금 투자를 지금 전 세계가 다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환경도 변하지 않고 다 걸려있는 문제? 기후온난화. 예, 섭씨 2도가 올라가면 2050년경이면 다 죽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죠. 그 전에 죽이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트럼프 때문에 2040년으로 땡겨질 수도 있대요. 그럼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외 문제예요. 지금 국내 정치 기조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 기조 발표된 건데 총 50페이지인데 대부분 다 이게 있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한중 FTA 후속 협상하겠다. 공동 관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 대중 수출 품목 경쟁력을 하시겠다.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한미 FTA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더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응한다. 배 문제가 가장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데 이 위치를 지금 국민들이나 당이나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도 몇십 년 계속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북한 미사일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확실한 게 있지 않으면 잘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쪽 편 들었다 이쪽에서 뺨 맞고 이쪽 편 들면 이쪽에서 뺨 맞고 계속 뺨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지금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더구나 너무 친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확실하게 외교부와 국방부는 얘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인지 미국 공무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자, 이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불평등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저는 10%는 못 들지만 전체 우리나라 교수들, 진보적인 교수들이건 뭐건 상위 10%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자, PD 다 10%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상위 10%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연봉 6, 7천이면 상위 10%.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만큼 이 불평이 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10% 안에 있는데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산층 정책을 만든 게 사실은 상위 10%를 위한 정책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옛날에는 공무원이 월급이 낮아서 연금을 혜택을 줬거든요. 미래 주겠다고. 근데 지금 공무원 월급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공무원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이제 상위 10% 다 들어갑니다. 웬만큼 되면. 과장급이면 상위 10%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한 정책을 자기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면 그 상위 10% 정책을 만든 거예요. TV, 기자들, PD를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상위 10%고 드라마는 더 심하죠. 옛날에는 서민 드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달동네 드라마. 예, 서울의 달. 또 그 이전에 김민희가 나오는 똑순이 나오는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드라마가 상위 계층 드라마예요. 왜? 인기 드라마 작가들은 상위 1%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점점 올라가요. 이제 재벌도 쉽게 나오죠. 재벌 후기에 이런 거 나오다가 도저히 이제 현실에서는 주인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도깨비가 나오죠. 제가 김은숙 작가를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김은숙 작가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전사, 뭐 의사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도저히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TV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위에 걸 보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못 올라가면 자기는 루저예요. 다 루저죠. 희망이 없어요. 상위 15%가 갈 곳이 없어요. 이거를 안 줄이면 진짜 망합니다. 학교 성적 나쁘다고 능력이 없나요? 그 능력 중에 천재들이 버블버블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여성 이름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신사임당, 네, 우아하게 엄마부터 나오죠. 또 신사임당은 유명한 미술가니까 우아하게 예술가. 그 다음에 예, 기생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아하게 헌한서는 신사임당, 다음에 왕비들, 그 다음에 항진이까지로 끝납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2조,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00년 동안 여성의 능력은 다 사장된 거죠. 50% 확실하게 안 쓴 거죠. 거기다가 노예, 과거를 못 보는 사람들을 능력은 다 사장시켜버린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상위 10%의 능력만 써서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건 세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현실 인식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조금씩 발표되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회복지 지출이에요. 우리나라 물론 세계 꼴등이죠. 물론 여기 이제 OECD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꼴등입니다. 이 왜 오른쪽은 뭐냐면 가로축은 뭐냐면은 사회이동성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실제 사회이동성 거의 맨 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이동성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인지상향이동성 무슨 얘기냐면 실제와 상관없이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애는 올라갈 수 있다.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에 반대예요. 제가 1999년에 서울대 없애자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엄마들이 다 찬성할 줄 알았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 1%밖에 안 되죠. 안 되죠, 1%. 그럼 나머지 찬성해야죠, 서울대 없애는 거. 그게 또 박살났습니다. 자, 내 애가 그 학교 왜 없애냐라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빨간 게 인지상향이동성, 파란 게 실제상향이동성인데 이 격차가 제일 큰 나라 한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에 반대할 수 있어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그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강남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 폭탄, 그러니까 조중동이 세금 폭탄이라는 걸 확 퍼뜨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다 반대했다, 종부세. 꼭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서 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갖고 있으면 1년에 500만 원 내야 될 것 같아요. 막 생분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자기가 앞으로 갈 거 특권을 누릴 테니까 그 특권을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놀랍게도 94년에 우리 애가 나보다 못할 거다, 나랑 비슷하거나 못해질 거다 5%밖에 안 됐어요. 이 놀라운 낙관은 2013년 50%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할 것이라고 현실 인식이 많이 높아졌죠. 근데 이것도 자기 아이에 대한 과대평가가 우리는 그거를 치면 사실은 70% 정도는 나보다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나보다 못할 거라면 애가 아무리 나쁜 상태에서도 누릴 만한 복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에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위로 갈 거다 생각하면 복지에 반대예요. 우리나라가 롤스를 완전히 엿먹이는 나라입니다.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도 가장 탄탄한 정의론을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는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부자로 태어날지, 부잣집 애로 태어날지, 가난집 애로 태어날지, 여성일지, 남성일지, 서울일지, 시골일지, 이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취약으로 태어났을 때 여성인가요? 남성?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시골에서 태어나고 못 사는 집의 애로 태어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제도를 선택할 거라는 게 롤스의 사고예요. 그럼 상당히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거꾸로요. 나는 부자로 태어날 거고 서울에서 태어날 거고 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선택한다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게 아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현실이 이때보다 지금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불평등이. 이때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자, 다 넘어가고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나빠요. 노동조합도 대기업이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전체 복지에 관심이 없어요. 소선거구 단순 대표제는 좌파 정당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한 우파 정당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오건호 박사하고 김용순 교수가 연성 권력 자원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 시민의 힘, 촛불이 증명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경제는 대충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대외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입학생이에요. 서울대 나오면 진짜 이게 인간이 옛날에도 저희 인간들이 괜찮지는 않았지만 지균층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균형 선발을 지균층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지균층과 말하자면 이게 특목고 수시로 들어온 애들, 정시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가장 높아요, 성적이. 약 1점 정도 차이나, 0.3 정도 차이나. 3학년 1학기가 되면 이른바 지균층이 수시로 들어온 애보다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거 정운찬 총장이 당시 총장이 조금이라도 평등한 출발점을 주자고 만든 거예요. 이게 출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군에 가면 현수막 걸려 있어요. 축 서울대 입학. 이거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걔들은 인서울도 어려웠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출발선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애들 출발선이. 50m 앞에 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또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길 가능성 없어요. 이길 가능성? 지는 게 100% 확실하면 노력할 이유가 없죠. 그게 큰 문제이고 지금 정부 정책은 그걸 조금 바꾸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애들이 옆에서 보면 이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이 공격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십시오. 애킨슨이 불평등, 그러니까 애킨슨이 바로 PKT 스승이고 금년 1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책 뒤에 나오는 15개 정책인데 이 중에 몇 개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자본은 뭐냐면 20살이 되는 애들한테 돈을 왕창 주자 3천만 원. 정의당 심상정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속세가 5조라고 그랬죠? 그거를 20살 되는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면 1,000만 원 좀 넘어요. 만일에 10조로 늘리면 2,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상속세를 걷어서 젊은 애들한테 나눠주면 15조 걷으면 3,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상속세는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도 110조씩 걷는 거예요. 10%를 때리면 야 전체 상속하는 거 중에 10%는 국가에 내고 90%는 네 애한테 줘라. 10% 거두면 매년 110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1억씩 줄 수 있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1952년에 이건 유명한 얘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일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 더 타임스에 실린 당시에 사법파동인가 무슨 파동을 부산에서 이승만이 일으켰을 때 영국 기자가 쓴 겁니다. 8년 후에 한국이 장미꽃이 피었죠. 4.19 혁명.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한동안 또 암흑 속을 헤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만 송이의 장미 촛불이 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민중의 반란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시애틀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데모스, 그리스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났지만 아랍의 봄, 그러나 실제로 정권을 바꾼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폴란이 얘기를 하면 대응운동이라는 건데 한쪽으로 사이가 막 찢어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데 그게 실제로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 한 건 지난 10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민 반란이 일어났지만 유일한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불평등 문제까지 상당히 보여주고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한다면 이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3만 달러 넘어 4만 달러 안 돼도 그거를 한번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가 존경하게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없어요. 우리는 찢어지기 못 살았어도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굉장히 괜한 오기. 근데 그런 것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재밌죠?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네. 이렇게 그 정책이 바뀌면 우리 사회도 좀 사람 살만한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 평등의 정치 경제학 이름도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과 또 자존감을 갖고 또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까지를 꿈꾼다 하니까 더욱더 가슴이 뿌듯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실험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첫 발을 띄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고 또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같이 결합하지 않으면 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지들을 또 지혜들을 모아간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바뀌는 아마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 강의를 재미있으면 앞으로 4번 남은 강의도 재미있겠죠. 네. 더욱더 관심 갖고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정태인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리고 본인이 말씀한 대로 호프타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2차 모임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